결혼 8년 차. 전 남편이 처음으로 연락해 사과 3박스를 보내왔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맞은편 이웃에게 주워버렸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이웃이 문을 두드렸다. 안색이 창백해진 채 밑에 뭐가 깔려있는지 직접 보라고 했다. 내용물을 확인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혼한 지 8년. 나와 주카이는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같았다. 나는 아들 주행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거의 강박적일 만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평생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 그날 일은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링천 씨 맞으신가요? 네, 사과 3박스가 왔습니다. 고향에서 보낸 거네요. 문 앞에 두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고향엔 더 이상 친척도 없다. 누굴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카이, 그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생리적인 혐오감이 위장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누구도 우리의 지금 생활을 망치게 둘 수 없다. 집문 앞에 도착하니 종이 박스 3개가 과연 길을 막고 있었다. 보낸 사람 정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인 것을 알았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내준 사과야? 나는 박스를 옆으로 걷어찼다. 우리 안 먹어? 안 먹어. 출처 불분명한 건 받으면 안 돼. 저녁 식사 후 초인종이 울렸다. 맞은편 집 리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인정 많은 퇴직 교사로 평소 우리 모자를 꽤 챙겨주었다. 샤오링, 문 앞에 사과 박스들 4건이? 네, 아주머니. 꽤 싱싱해 보이던데. 왜 안 들여놓니? 친척이 보낸 건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웃들끼리 나눠 드셔도 좋고요.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고, 그래서야 미안해서 어쩌니. 괜찮아요. 더 봐야 상하기만 하니까요. 나는 아주머니를 도와 사과 3박스를 모두 그녀의 집으로 옮겼다. 마음속에 돌덩어리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밤 9시 반. 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밖에서 갑자기 다급하고 공포 섞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샤오링, 샤오링, 빨리 문 좀 열어봐. 빨리 열어봐. 가슴이 조여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직접 봐.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직접 보라고. 밑에 무엇이 깔려있다는 건가?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를 따라 박스 앞으로 갔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100위안짜리 돈뭉치들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이 눈을 찔렀다. 핏자국이 묻은 남성용 손목시계 하나가 돈더미 속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시계가 주카이의 것임을 알아봤다.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아주머니가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던 소리만 기억난다. 천벌받을 짓이야. 빨리 신고해. 신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신고하지? 전 남편이 보낸 거에게 출처 불분명한 피 묻은 돈을 받았다고? 경찰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일과 아무 상관없다는 걸 믿어줄까? 나와 주카이는 8년 전 그의 도박과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 8년 동안 나는 도시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며 내 삶에서 그를 깨끗이 도려내려 죽을 힘을 다했다. 성공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다시 내 삶에 침범했다. 돈, 그리고 그가 몸에서 떼지 않던 시계까지. 그에게 일이 생겼다. 큰일이 터진 것이다. 이 돈은 나에게 남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인가? 그는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윙윙거리는 파리떼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휴대폰을 꺼내 생각에 잠겼다. 신고하지 않았다. 시선이 다시 그 사과 3박스에 머물렀다. 안 돼. 이것들을 여기 두면 안 돼. CCTV에 내가 상자 3개를 집으로 들여놓는 게 찍힐 것이다. 물건들을 검은 봉투에 나누어 담았다. 새벽 2시. 나는 도둑처럼 쓰레기 봉투 3개를 3번에 걸쳐 아래층 쓰레기 집화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나는 소파에 쓰러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물건들을 버린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카이는 이 폭탄을 나에게 던졌고 나는 이미 억지로 이 판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주카이의 여동생 주민. 당시 내가 이혼할 때
그녀는 몰래 500위안을 쥐어주며 빨리 도망치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지금 그녀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8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주민, 나야? 전화 저편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꼬박 30초가 지난 뒤에야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새언니예요? 어떻게? 오빠는요? 나는 그녀의 놀라움을 끊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새언니, 오빠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주민의 어조가 더 긴장되게 변했다. 심지어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그가 나에게 연락했어. 뭐라고요? 주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말도 안 돼요. 오빠가 어떻게 연니한테 연락을? 오빠는? 그녀는 말을 하려다 갑자기 멈췄다. 그가 어떻게 됐는데? 정말 무슨 일 생긴 거야? 주민은 말이 없었다. 주민, 나한테 말해줘야 해. 내 어조는 나도 모르게 차가워졌다. 그가 오늘 나에게 물건을 보냈어. 매우 이상해. 이 일 때문에 내가 엮여 들어갔을지도 몰라. 내가 아직 나를 새언니로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주행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는 걸 전부 말해줘. 새언니, 뭘 받으셨는데요? 사과 3박스. 돈과 시계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과라고만 했다. 주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 사람 도대체 어디 있어? 나는 다시 다그쳐 물었다. 오빠 실종됐어요. 사흘 전부터 실종 상태예요. 가족들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고 엄마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흘 전이면 내가 사과를 받기 직전이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은 그가 실종되기 전에 보낸 것이다. 왜 실종된 거야? 그가 최근에 뭘 하고 다녔지? 여전히 도박을 했어요. 주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얼마 전부터 외지에서 온 사장 밑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지하 카지노 같은 건데 작은 중간 보스급이었나 봐요. 그 사장이란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손에 피 묻힌 사람이란 소문이 돌았거든요. 오빠가 이번에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아요. 실종되기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횡설수설하며 말했어요. 큰돈을 구했다고. 자기랑 주행이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라고요. 큰돈이라니 내가 받은 그것들과 일치한다. 그가 또 뭐라고 했니? 연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주행이한테도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어서 못 보겠대요. 하지만 보상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고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 외지 사장도 같이 사라졌고요. 내 오빠 실종되기 전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남긴 말은 없었니? 있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연니한테 한마디 전해달라고요. 무슨 말?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나는 멍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진작 그와 이혼했다. 곁에 있는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건 나를 향한 경고일까? 아니면 죽기 전에 헛소리일까?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민이 이어준 말은 나를 얼음 구덩이에 빠뜨린 것 같았다. 새언니, 빨리 도망가요. 주행이 데리고 빨리 도망쳐요. 집에 있지 마세요. 고향으로도 오지 마시고요. 오빠? 오빠는 그냥 실종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 순간 전례 없이 맑아졌다. 그는 피 묻은 돈과 유품을 나에게 보냈고 앞뒤 맥락 없는 경고 한마디를 남겼다.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고는 실종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나와 살인범을 단단히 묶어버렸다. 경찰의 눈에 나는 그의 공범일지도 모른다. 내부 사정을 아는 자이거나 작물을 은닉한 자일 것이다. 그가 죽인 사람의 동료들 눈에 나는 그가 남긴 보물지도일지도 모른다.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말이다. 어느 쪽이든 나의 결말은 죽음뿐이다. 내가 잘못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순 없어. 주민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일단 끊을게.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시선으로 이 따뜻하고 작은 집을 훑었다.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할 장소가 필요하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친구, 동료?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손가락을 빠르게 아래로 내렸다. 림펑, 나의 대학 선배이자 내가 유일하게 마음 설렜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명절마다 그가 보내는 단체 안부 문자를 받을 뿐이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한 적이 없었다. 나의 지금 삶이 그와 같은 엘리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변호사다. 법을 잘 안다.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다. 신호음이 한참 울렸고 포기하려던 찰나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선배님. 나예요, 링천.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링천? 그가 다소 놀란 듯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아주 큰 일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을 억제할 수 없었다. 여기서 떠나야 해요. 제 아들을 데리고요.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님,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았다. 림펑은 말이 없었다. 내가 안 물어본 걸로 해달라고 말하려던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주소를 보내줘. 지금 당장 가장 빠른 시간에 난청행 비행기나 고속열차표를 예매해줄게. 도착하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묻지도 마. 일단 와. 안전이 제일이야. 내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다. 입을 막아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주소를 보냈다. 곧이어 그가 고속열차 예약 화면 캡처를 보내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짐을 챙긴 뒤 나는 소파에 앉아 모든 일을 복귀했다. 주카이는 왜 나에게 돈을 보냈을까? 보상일까? 아니면 누명 씌우기일까?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경고인가? 일깨워주는 것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니. 나에겐 곁에 있는 사람 같은 건 없다. 설마 내가 모르는 위험이 내 주변에 있다는 뜻일까? 갑자기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오늘 오후 학교에 주행을 데리러 갔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에는 착각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파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집 바로 아래에 번호판 없는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들이 이미 찾아온 것이다. 6시 반 고속열차.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내 차는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나는 주행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살며시 깨웠다. 행행, 얼른 일어나. 우리 게임 하나 할까? 주행이 비몽사몽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지금 밤인데요. 이건 비밀 보물찾기 게임이야. 몰래 집을 나가야 해.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 보물찾기 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게임에 약하다. 기억해, 지금부터. 우리는 소리를 하나도 내면 안 돼. 고양이처럼 걷는 거야. 알았지? 주행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나섰다.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8년간 평온을 주었던 그 집 계단은 길었다. 우리의 발소리가 텅 빈 통로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1층과 지하 1층 사이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주차장에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나는 얼른 주행을 품에 끌어안았다.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계단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다. 어쩌지? 위로 도망치는 건 막다른 길이다. 제자리에 있으면 조만간 들키게 된다. 바로 그때 내 품 안의 주행이 갑자기 살짝 움직였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내 뒤쪽을 가리켰다. 뒤를 돌아보았다. 모퉁이 벽 아래쪽에 점검구가 하나 있었다. 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했다. 나는 주행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기어들어가. 우리가 몸을 숨긴 거의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우리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이 계단은 왜 이렇게 어두워? 셋째 형이 분명히 위에 있을 거라고 했어. 계단 입구랑 엘리베이터만 지키면 돼. 여자 혼자 애까지 달고. 도망가 봐야 어디 가겠어?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카이 형도 참 그렇지. 설마 상관도 없는 이 여자한테 다 줬을 줄이야.
무슨 생각인지 누가 알겠냐. 미친 거지. 얼른 사람 찾아서 돈 챙겨서 뜨자고. 여기는 기분이 영 찝찝해.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위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꼬박 10분을 기다렸다. 그들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단숨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달려갔다. 나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몇 명의 형체가 정문 출구 쪽에서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내 차 뒷모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밤 공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다. 30분 넘게 달린 뒤에야 뒤따라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었다. 나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시동을 껐다. 엄마, 우리가 이겼나요? 주행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둔한 아이라도 이것이 보물찾기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 내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응, 우리가 이겼어. 행행이 정말 용감하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림펑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이 바뀌었다고 알리려 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다. 본시에서 강력살인 사건 발생. 경찰, 용의자 특정. 손끝이 차가워졌다. 뉴스를 클릭했다. 사망자는 왕후. 지하 카지노 운영자로 조폭 배경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외곽의 한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태였다. 현장에는 다량의 혈흔과 격투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단서를 토대로 용의자를 주카이로 특정했다. 뉴스 하단에는 오래전 주카이의 증명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왕후의 거액 자금이 행방불명되었으며 경찰은 주카이의 행방을 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뉴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주카이는 전국의 수배된 살인범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전처로서 방금 그가 보낸 거에게 출처 불분명한 돈을 받았다. 오늘 밤 나의 도주가 경찰에 발각된다면 그야말로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릴 것이다. 작물 은닉 및 이전, 범인 은닉죄, 어느 죄목이든 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절대 붙잡히면 안 된다. 이 차도 더 이상 탈 수 없다. 차를 버려야 한다. 나는 다시 차를 몰아 근처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찾았다. 커다란 트럭들 사이에 차를 세워 밖에서 쉽게 보이지 않게 했다. 멀리서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다. 그들이 쫓아온 건가? 방금 비상계단에서 들었던 대화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다. 주카이가 엮인 흑사회 사람들이다. 살인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는 괴물들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림펑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링천, 어디니? 무슨 일 생긴 거야? 고속열차역에 못 가게 됐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방금 계단에서 잡힐 뻔했고요. 그 사람들 돈 때문에 온 거예요. 경찰이 아니에요. 지금 성박 화물차 주차장에 있어요. 차는 더 못 타요. 전부 CCTV잖아요. 림펑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조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해졌다.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 걸음도 틀리면 안 돼. 첫째, 지금 당장 유심카드를 뽑아서 버려. 다시는 전원을 켜지 마. 둘째, 차 키는 운전석 아래에 둬. 메모리 카드는 부러뜨려서 버려. 셋째, 동쪽으로 2km 걸어가면 사설 버스 정류장이 있어. 신분증 필요 없어. 4시에 난청 경계로 가는 차가 있어. 넷째, 가는 동안 휴대폰 보지 마. 누구와도 말 섞지 말고. 누가 말을 걸면 못 듣는 척해. 하지만 행행이가 종착역에서 기다릴게. 그가 말을 잘랐다. 단호한 어조였다. 내가 도착만 하면 내가 너희 모자의 안전을 보장할게. 기억해. 아무도 믿지 마. 내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전화가 끊겼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주행의 손을 잡은 채 끝없는 밤속으로 파고들었다. 등 뒤로 계속해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조용해지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이 환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찾고 있다. 주카이가 보낸 건 사과가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그건 시한폭탄이었다. 나를 살인범의 작물과
조폭의 추격에 단단히 묶어버리는 폭탄 그리고 말이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은 독가시처럼 내 머릿속을 찔렀다. 나에게는 남편도 애인도 없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매일 안부를 묻고 아이를 돌봐주던 맞은편 네 아주머니뿐이다. 당시 안색이 창백해져서 나더러 사과 박스 밑을 보라고 하던 그녀의 모습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왜 하필 밤 10시에 사과 박스 맨 밑바닥을 뒤져본 걸까? 평범한 사람 중에 누가 사과 한 박스를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볼까? 그 밑에 무언가 있다는 걸 미리 알지 않았다면 말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낡은 소형 버스 한 대가 덜컹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주행을 끌고 맨 뒷좌석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 출발하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곁눈질로 한 남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가 든 휴대폰 화면에 희미하게 사진 한 장이 비쳤다. 사진 속의 인물은 나였다. 어제 내가 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모습이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쫓아왔다. 나는 자는 척을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침내 차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나는 주행을 이끌고 내렸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자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링천씨? 온몸이 굳었다. 주행은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메이잉은 대답 없이 그저 급히 아들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서라,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즉시 뒤쫓아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임봉이 나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나는 온 힘을 다해 주황을 안고 광분하듯 달렸습니다. 단숨에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는 수백 미터를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자리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우리 차를 촬영했습니다. 번호판을 적어뒀군. 정상이야. 임봉의 안색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주카이가 건드린 건 단순한 건달이 아니야. 여러 성에 걸친 조직폭력단이지. 왕후는 그가 아무렇게나 죽인 게 아니야.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었어. 그 돈도 도박 자금이 아니야. 그들의 돈 세탁 총장부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조사해봤어. 내가 나한테 전화한 그 순간부터 사람을 시켜 주카이를 조사했어. 왕후와 지하 카지노의 모든 정보까지. 주카이는 실종된 게 아니야. 쫓기고 있는 거지. 그는 왕후를 죽이고 검은 돈을 삼켰어. 유일하게 신뢰하면서도 그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나를 일부러 타깃으로 내몬 거네.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부는 아니야. 돈을 보내고 피 묻은 시계를 남긴 건 일석삼조의 수였어. 첫째, 검은 돈으로 추격자들의 주의를 돌려 내가 모든 돈을 숨겼다고 믿게 만들고,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로 경고했지. 내 주변에 끈앞풀이 있다는 걸. 셋째, 그는 속죄하고 있는 거야.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너에게 살 길을 하나 남겨준 거지. 그 끈앞풀이 이 아주머니였어. 내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임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단순히 매수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들이 내 곁에 심어둔 감시자였어. 차는 은밀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잠시 안전합니다. CCTV도 없고 휴대폰 신호도 약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시 말해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8년 전 주카이는 도박에 빠져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나는 빈손으로 모든 지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8년 동안 나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깊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과 단조롭고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흘 전까지는요. 사과 세 상자가 문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주카이가 보낸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생리적인 혐오감에 곧바로 이 아주머니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 사과를 보러 가자고 나를 끌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선명한 붉은 지폐가 가득했고 피로 얼룩진 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죽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카이가 예전에 나를 폭행할 때 그것을 차고 내 몸을 수없이 내리쳤으니까요. 임봉은 여기까지 듣더니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물건들은 어디 있어? 무서워서 만지지 못했어. 지문이 남을까 봐 두려웠어. 밤을 새워 돈과 시계를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집화장에 버렸어. 버릴 때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어? 없었어. 거긴 CCTV 사각지대야. 아니야. 임봉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버렸어도 그들은 결국 내 집을 찾아냈어. 누군가 내가 물건 버리는 걸 직접 봤다는 뜻이야. 그 사람은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한 호의는 전부 가짜였어.
그는 매일 내 출입을 지켜보고 내 일정을 계산하고 내가 몇 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지 알고 집에 누가 있는지 알고 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주카이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어? 살아있어? 죽었어? 임봉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사흘 전 주카이와 왕후가 외곽의 월세방에서 만났대. 그 후 방에 불이 났고 사체한 구가 타버렸어. 경찰은 일단 왕후라고 판단했지만 DNA 대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내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죽은 그 사람이 왕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주카이일 가능성도 커. 그는 일부러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너에게 돈을 보낸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남겨 모두가 자기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거야. 추격자들은 돈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유유히 빠져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지.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밖에서 아주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스에 있던 그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삼형, 분명 안에 있어. 차도 밖에 세워져 있고 들어가서 바로 잡아. 여자는 처리하기 쉬워. 애가 울면 입을 막아버려. 돈을 찾으면 바로 처리해버려. 그걸로 끝이야. 처리해버려라는 세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돈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해 나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임봉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마. 이따가 내가 뛰어나가서 유인할게. 넌 아이를 데리고 뒷창문으로 나가. 뒤쪽은 산비탈이야. 아래로 뛰어가면 산기슭의 마을이 있어.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면 안전할 거야. 그럼 당신은요? 나 신경 쓰지 마. 너와 아이를 잘 보호해. 내가 더 말을 하려는데 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개음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임봉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발자국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는 주황을 안고 산비탈 아래로 달렸습니다. 등 뒤의 싸움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도망쳤다. 뒤를 쫓아 내가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앞쪽 길 한가운데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모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그는 바로 그들이 말하던 삼형이었습니다. 이 여사, 뛰어봐. 왜 더 못 뛰나? 돈은 어디 있어? 주카이가 돈을 어디다 뒀어? 돈 없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돈은 버렸어요. 난 한 푼도 안 가졌어요. 주카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살든 죽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삼형이 냉소했습니다. 그놈이 호형을 죽이고 3천만 위안을 삼켰어. 너한테는 푼돈만 보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지? 내가 믿을 줄 알아? 3천만 위안을.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과 상자 밑에 돈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몰라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와는 8년 전에 이혼했어요. 8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보냈고 사과는 보지도 않고 남에게 줬단 말이에요. 남에게 줬다고? 삼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 할망구가 벌써 다 말해줬어. 내가 한밤중에 돈을 버려서 깨끗이 털어내려 했다고. 오늘 돈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너랑 내 아들 둘 다 살 생각 마라.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칼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주황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칼이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멀리서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형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나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임봉이 비탈 위에서 달려내려왔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임봉이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유인한 건 나를 도망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경찰의 포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치며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릎 꿇어. 전부 무릎 꿇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황을 끌어안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았습니다. 조서를 다 마치고 나니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주카이는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외곽 월세방의 시신은 왕후였습니다. 주카이가 왕후를 죽이고 3천만 위안의 검은 돈을 챙긴 뒤 일부러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적은 돈과 피 묻은 시계를 보냈는데 첫째는 내 곁에 끈앞풀이 있다는 경고였고 둘째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 자신의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1년 전부터 왕후의 부하들에게 매수되어 10만 위안을 받고 나의 모든 행적을 감시해왔습니다. 매일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리던 그날 밤도 그녀는 끝까지 뒤를 밟았고 즉시 삼형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확인되었습니다. 주카이는 실종되기 전 아파트 단지에 몰래 잠입했었고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와 낯선 남자가 만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요. 그는 내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말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계하라고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박꾼에다 평생을 가정폭력과 망나니 짓으로 살았던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장 잘하는 음모와 계략으로 나와 아들을 한번 보호해준 셈입니다. 일주일 뒤 경찰은 주카이가 국경지대에서 검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천만 위안의 작물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살인과 돈 세탁, 조직 간 배신 행위에 대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평온했습니다. 8년의 악몽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석 달 후 나는 주황을 데리고 남성에 정착했습니다. 임봉은 일자리를 구하는 걸 도와주었고 집도 구해줬으며 주황의 전학수속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아이의 학교를 함께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 손을 꼭 잡아줍니다.